안녕하세요. 과학수사 연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과학수사 연구에 보면 음, 이 시간에는 이제 법 물리학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물리학 감정은 뭐냐면 법과학에서 어떤 물체를 감정하여 그 물체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동일한지, 변형된 원인이 무엇인지, 흔적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두 흔적이 동일한지 어떤 필요한 의문점을 알아내는 게 물리학 감정이거든요. 실제로 물체의 동일성 감정입니다. 수거되는 휴지라든지 섬유, 장갑, 포방용 철사, 나일론 끈 등 현장에 유리된 물체와 용의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물체와의 동일 여부는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감정물이 한 개의 물체였는데 분산된 것인지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수거된 전량을 손상이나 변형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섬유 동일성 감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밀양인 경우에는 특히 오염에 유의하여 스카치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 송부합니다. 현장의 그 증거물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얼마나 잘 수거하고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범인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있으면 증거물은 전량을 수거해라. 또 변형 없이 수거해라.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하고 있고요. 동일성 감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아주 작은 경우에 수거하는 방법은 세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작은 세밀한 부분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죠. 동적 흔적, 형태와 상호 접촉에 서 부착될 수 있는 물질의 비교 검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뺑소니 같은 경우에 차가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치고 갔어요. 어떤 차가. 그러면 유력한 차를 발견해서 이 차와 맞춰봅니다. 흔적면을 맞춰보고 여기에 상대방 차에 페인트나 이 파편이 묻어 있겠죠. 이걸 비교합니다. 동적 흔적, 상호 접촉에 의해서 부착될 수 있는 물질의 비교 검사가 병행됩니다. 흉기흔, 공구흔, 충격흔, 필적 등이 있습니다. 정적 흔적, 흔적의 형태만으로도 비교 가능한데 인형이나 윤적, 지문, 총기 발사흔, 족적, 시흔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적 흔적이랍니다. 윤적은 바퀴를 얘기합니다. 도장, 총기, 족적, 시흔, 치아. 문서 감정, 평소 필적이 대조자료로서 가장 적합하므로 문서 감정할 때는 충분히 수집해서 의뢰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를 시필자에게 보여주거나 읽히지 말고 읽어주며 용의자가 내용을 입으로 따라 말하면서 받아쓰도록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감정 자료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읽도록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경찰관이면 용의자를 앉혀놓고 내가 말한 거를 입으로 따라하고 글자를 쓰도록 합니다. 자, 사람은 두 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면 자기의 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필자에게 보여주거나 읽히지 말고 읽어주며 용의자가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서 받아쓰도록 해야 됩니다. 필적 감정의 검토인데 자획 구성을 검토하고요. 자획의 형태, 필압. 필압이란 거는 종이에 볼펜으로 눌러서 쓰는 압력, 필색, 필체의 색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자를 검토해야 하고요. 위치, 글자 간의 위치, 배자, 오자, 오형 등이 검토 필수의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필체의 순서도 검토하고요. 이러 하나하나가 필체의 위조, 감정을 밝혀내죠. 각 개인마다 성문 감정은 충분한 양의 음성만 확보하면 교묘하게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더라도 본래 목소리의 기본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감정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의뢰기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반드시 뭐한다? 원본을 감정 의뢰합니다. 녹음된 테이프에 감정 의뢰할 때는 녹음기에 사용된 기계라든지 방법을 명시하고 녹음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동봉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이나 주변음이 녹음되어 있고 그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의 그 주변음, 소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주변음, 소음에 따라 현장 위치도 파악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납치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총기 및 폭발물 감정입니다. 총기 사건은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총기의 발사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총기가 발사되었는지, 현장 감식과 실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탄환이 총포신을 떠나 후부터 관성에 의해서 자유탄도를 비행하게 하도록 된 것을 말합니다. 총포 도금 화약육 안전관리하는 법률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포, 포, 엽총, 금속성 탄환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 총포, 공기총, 총포신 기관부 부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폭발물은 화학적 변화로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계를 총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화학적 폭발물인 화약류를 말합니다.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나 물체, 열, 충격,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 반응을 화학적 반응을 의해서 다량의 가스나 열을 급격히 발생시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화합물, 혼합물로 화약 등의 물질이 급속히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파괴하는 물질을 폭발물이라 합니다.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화학류의 총칭으로서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에틸, 셀룰로이드류, 니트로 화합물,
피클린산, 트리니, 트로톨로 위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총의 분류는 선조총, 산탄총, 특수총으로 나뉘며 군용, 수령용, 사격경기용, 호신용 용도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다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소총은 북대서양기구 나토의 가맹국들이 쓰는 FN 소총, 공송 국가들이 쓰는 AK-47 돌격총, 미국과 우방국 장비하고 있는 M14, 16 소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진영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구경 7.62mm의 8연장 반자동식 M1, 경량 소총의 카빈 소총, M1918A2의 자동 소총, 여러 가지 종류의 총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권총은 리볼버. 현재 경찰관 여러분이 이제 경찰관이 되면 이 리볼버 총을 쓰게 됩니다. 리볼버는 이렇게 그 탄환 동그라는 걸 빼서 탄환을 6발 들어갈 수 있죠. 리볼버. 그 다음에 반자동 피스톨, 자동 권총으로 대별됩니다. 대부분 그 전투형 소총은 자동 소총이나 군용 소총은 돌격 소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관총은 연사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총기로서 소총에 비하여 유효 사거리가 길고 연속 사격 능력이 뛰어나므로 보병 전투에 근접 지원하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관총은 500 이상의 고속 발사가 가능하고 소총과는 달리 링크 체인에 의해 다량의 급탄이 가능하므로 과열된 총열과 기관부 냉각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고 총열의 교체가 쉬워야 합니다. 화약은 조성, 용도, 성능, 법규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조성에 의한 분류는 혼합 화약류와 화합 화약류로 나눕니다. 혼합 화약류는 질산염 혼합 화약류, 여기는 흑색 화약, 함수 폭약, 과염소 산업 폭약, 염소 산업 폭약, 액체 산업 폭약으로 구분하고 화합 화약류는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그리콜, 니트로 화합물, 피크리산, TNT, RDX. TNT 폭약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기둥이 있으면 다리 폭파할 때 밀가루처럼 이렇게 쭉 늘려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TNT 폭약이에요. 되게 폭발력이 큽니다. 이제 원래 원 그 빈을 뜯으면 딱딱한 네모 모양 하얀색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용도에 의한 분류는 군용 폭약, 산업용 폭약, 사격 폭약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거나 터널 발파에 사용하는 정밀 폭약, 주로 군의 특수한 임무 수행, 요인 암살,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제 폭약으로 구분됩니다. 폭발 속도에 따른 저성능 화약과 고성능 폭약으로 분류하고 저성능
화약에는 폭발 속도가 1000ms 이상의 무연화학, 흑색 화약이고요. 고성능 폭약에는 폭발 속도가 1000ms 이상 TNT, 테트리톨, 컴포지션. TNT 폭약도 많이 쓰고요. 이 컴포지션 폭약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있을 때 이 폭발물을 담당했거든요. TNT와 컴포지션 많이 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군대 보면 뭐 폭약의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살사하는데 사용하는 그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사용했던 여러 가지 폭약들을 보면 정말 이게 크구나. 타격이 크고 상대방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게 충격도 크고 파괴력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음, 제가 그 87년도에 폭파병으로 있을 때 이 컴포지션 있죠, 이 컴포지션. 컴포지션도 폭발력이 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컴포지션 TNT를 주로 썼던 기억이 있고요. 어, 제 그때 군 생활했을 때 기억은 이 컴포지션도 많이 만졌던 걸로 기억해요. 이 컴포지션도 이렇게 딱딱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컴포지션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되게 땅땅한 딱딱합니다. 예,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컴포지션을 이렇게 꼭꼭 누르면 늘어나기도 하고요. 늘어납니다. 모양이. 그래서 밀가루처럼 늘어나고 이거를 큰 다리 밑 이런 틈이 있죠. 틈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 폭발을 하고 컴포지션도 많이 쓰고요. 다이너마이트는 아시죠? 워낙 또 우리 그 군부대 다이너마이트는 공병부대에서 주로 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 되게 위험하고요. 이런 장비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크게 접할 이유는 없지만 법령은 화약과 폭약, 화공용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의 분류에 이 총기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할 거는 뭐 폭약보다 폭탄보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총입니다. 총기. 경찰관이 거의 그 다루는 게 총기 사건 같아요. 총기에서 발사된 발사물이란 손상은 총칭해서 총창이라 합니다. 발사된 발사된 탄환이 신체에 들어가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때 관통했다. 그래서 관통총장이라고 부르고요. 탄환이 신체 내에 남게 되는 경우 맹관, 즉 막혔다. 막혔다 해서 맹관, 총창이랍니다. 남아있는 경우 탄환이 피부와 피하 조직을 스치면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찰과 입혔다 해서 찰과 총창이랍니다. 산탄총에 은 손상은 산탄총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총창의 종류를 보면 탄환이 신체에 들어가는 거를 사입구,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를 사출구로 합니다. 사입구에서 사출구까지 탄환이 지나는 길을 사창관이랍니다. 사입구는 총창의 발사거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선 탄환에 의해 사입구는
원형 또는 난원형이고, 탄환이 피부를 뚫으면서 피부는 밀리면서 안쪽으로 함몰되고 마찰이 되어 표피 박탈균이 생깁니다.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동심 원상으로 표피 박탈균이 생기지만, 비스듬하게 사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잎사각 쪽에 넓게 표피 박탈균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출구는 몸속으로부터 피부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표피 박탈균이 생기지 않으며 피부는 밖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입구는 탄환에 의해서 표피 박탈균 외에도 발사 사거리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약실의 확약이 폭발하면, 총을 쏠 때 약실에 빵 쏘죠. 빵 쏘면 총구로 뜨거운 가스, 매연, 화염, 미원소된 화약, 작은 금속 파편, 탄환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피부나 옷에 특유한 변화를 만드는데, 경우에 따라 사입구와 그 주변이 선홍색을 띠는데 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창과는 직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일직선으로 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 체내에서 탄환의 진행을 추적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탄환이 두개골 내면을 따라 선회하기도 하며 큰 혈관 안에서 혈류를 따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권총이나 소총은 유력이 워낙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 세기 때문에 탄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내에 남아있는 탄환은 반드시 찾아서 검사실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부검 전체에 미리 X선을 찍어 탄환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뇌나 간처럼 부드러운 조직에서는 탄환의 직경보다 큰 사창관이 생기지만 근육에서는 수축으로 작은 것이 생깁니다.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면 두개골 외판인에 탄환이나 비슷한 크기의 매끈한 구멍이 생기고, 뇌판에는 더 크고 불규칙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뼈를 뚫고 나올 때 나오는 쪽에서 마치 나팔 혹은 곡갈 모양의 넓게 깨어져 나오는 베벨링을 합니다. 베벨링이 있어야 총창이라고 부르죠. 뼈를 뚫고 나올 때는 큰 총알이 돌면서 뚫잖아요. 돌면서, 그죠? 그러면 뒤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팔, 곡갈 모양이 넓게 깨어져 나온 것. 이거를 베벨링을 한다. 베벨링이 있어서 총창이다. 사출구는 신체를 통과한 탄환이 변형되거나 위치가 바뀌므로 사입구보다 크고 불규칙하며 하열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 쉽게 구별됩니다. 또한 화약이나 연기 등의 변화도 사출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입구에 화약이 있죠. 연기가 묻어 있죠. 그러나 브레이지어 밴드, 바지벨트, 딱딱한 바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에는 사출구의 피부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고 창구 주변에 표피 박탈까지 있어서 마치 사입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조금 큰 경향이 있으나 접사라는 것은
총을 접해서 마찰해서 쏘는 것, 사입구가 찢어지면서 더 크게 보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의 크기로 사입구와 사출구를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화약의 연소로 화염이 생기고 이 화염이 피부에 이르게 되면 1도에서 2도 화상을 만듭니다. 대개 화염은 총구에서 10cm 이내에 머뭅니다. 화상이 생기는 거리에 화약 연기에 의한 매연과 화약류에 의한 화약 감입이 함께 나타납니다. 화약이 연소하면 가스와 연기가 생깁니다. 연기는 가벼움으로 화약보다 더 멀리 나가며 총구 주위에서 많이 퍼집니다. 따라서 매연은 표적의 표면에 부착합니다. 피부에서는 검은 막처럼 보이며 닦으면 쉽게 없어집니다. 매연은 총구로부터 15cm 이내에 관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박히기도 합니다. 피부에 박히는 화약 입자는 닦여지지 않으므로 문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입구, 자, 총알이 들어간 입구는 탄환 속도와 조직의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환이 빠르면 큰 손상을 만들고 표적 조직의 밀도가 높으면 손상이 큽니다. 액체가 차 있는 심장이나 방광도 액체 영향으로 손상이 큽니다. 탄환은 회전함으로 피부에 동그란 창구, 사입구를 만들며 사입구 주위에는 얇은 표피 박달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표피 박탈 유인을 합니다. 탄환이 수직으로 뚫으면 표피 박달은 일정한 두께로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만 비스듬히 뚫으면 먼저 닿는 쪽에 긴 표피 박탈이 생깁니다. 창현에 인접하여 기름이 묻을 수 있습니다. 기름은 총신 내부에 묻어있는 탄환에 묻고 피부를 뚫을 때 늘어난 부분에 묻습니다. 이를 오염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기름 묻어있는 게 박히면서 오염 물질을 만든다 이거죠. 총을 대고 쏜 경우에 골이나 피부에 총구의 모양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사하였을 때 총구에서 높은 압력으로 나온 가스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 순간적으로 피부를 밖으로 밀어내는 이름으로 총구에다가 가격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총구가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형태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총기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수많은 게 보이죠. 뭐 오염, 기름, 매연, 화약, 표피 박탈 형태, 그죠? 두개골로 둘러싸인 얼굴이나 머리에서는 겹사의 경우 피부가 삼각형, 십자형이나 별 모양, 방사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두개골을 통과하게 되면 구멍이 생기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깨어지고 사입구와 사출구 주위로 방사상으로 손상이 골절이 나타납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깨어질 때는 사입구에는 두개골 외면은 예리한 둥근 구멍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깨어집니다. 열쇠구멍 통장은 탄환이 각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두개골을 뚫을 때 사입구와 사출구 모습을 동시에 생기는 걸 말하는데 베벨링을 확인하면 어느 방향에서 발사되었는지를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